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폭풍이 한국 주식시장까지 밀려왔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폭등을 하면서 이른바 현기증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어떤 국가보다 유탄을 세게 맞은 우리 시장을 두고 체력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다시 반등한 걸 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평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커진 유가와 또 환율 변동성까지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우리 시장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토론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네 분입니다. 먼저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휴면 게임인데 꽤 큰 게임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입니다. 주가지수 5천을 향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4천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꿈의 숫자였던 5천을 뛰어넘으면서 장을 열었습니다. 꿈의 5,000피를 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6,000피 시대가 열렸습니다. Iran's formerly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is dead. The entire military command is gone as well. 예, 우리 주식 시장이 달성한 6,000포인트,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무너져서 5,000선까지 위협을 받다가 또 어제는 한꺼번에 반등을 해서 5,5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중동 상황이 생각보다 크게 시장을 흔들면서 정말 말 그대로 어질어질한 장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나와주신 네 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주식을 팔 때입니까? 아니면 살 때입니까? 먼저 차영주 소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 대답은 관망할 때다라는 제3의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이요? 예, 예. 그 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 주식이라는 거 그동안 우리가 이제 6,000포인트를 넘어설 때까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라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이 차트를 통해서 주식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추세입니다. 그런데 추세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잘 가던 주식이 변동성이 생겼죠. 이 변동성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오르내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생기고 나면 잦은 변동성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일파만파 그 파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변동성들이 지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 현재 중동 사태 아니겠습니까? 중동 사태라는 것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이 밀렸다고 해서 산다라든지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공포로 판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포지션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점검할 때이지 신규로 편입하거나 매도에 나서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홍춘욱 대표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는 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사는 이유는 뭐 두 가지인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인데요. 유가가 물론 이제 충격 발생한 후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기준으로 해서 거의 $80 근처까지도 간 적 있습니다만, 그게 일단 그 레벨에서 멈춰 있다라는 건 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 이제 131불까지 갔었는데요. 네, 그런 패닉이 벌어진 거에 비해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러시아의 생산량에 비해서 이란 생산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직접적 영향이 이제 덜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도 이제 6,000포인트 넘어서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이제 리밸런싱성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걸 사고 있었는데 또 거꾸로 시장이 고점에서 한 20%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싸잖아요. 예. 경제 뭐 모멘텀 자체가 미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일단 자산 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부담스러웠던 가격대에서 쉬어가며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패닉에 시장이 굴복하는 장세가 나타날 때는 일단 매수로 대응하라 이렇게 배웠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양춘석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세 가지 요소들이 좀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그 경제 충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패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자산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경제 위기들을 하도 그냥 자주 이제 30년 동안에는 아주 자주 있었기 때문에 패닉 그 상태가 계속 좀 시기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패닉이 끝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까지도 들긴 하는데 오늘.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패닉 상태가 좀 남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패닉이라면 무조건 선진국, 특히 미국의 저 자산이나 미국 달러로 가니까 요거를 일단 첫째로 염두해 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저 이란 전쟁 문제고 세 번째는 AI. 그래서 AI도 혹시 거품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일단은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내가 위험성을 선호하는 저 투자자냐 아니면은 제가 위험성을 굉장히 기피하는 투자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진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그 애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저라면은 제가 돈을 빌렸다 아니면은 저 굉장히 좀 그 변동성에 좀 무서워한다 그러면은 지금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그런 피해는 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예.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 특히 뭐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뭐 돈 빌린 것도 없고 그리고 계속 나갈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AI 그 랠리가 끝나느냐 그때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지만은 지금 당분간은 뭐 그래도 놔둘만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변동성이 계속 엄청나게 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도 예측할 수가 없고 트럼프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남겠다면은 아주 큰 변동성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당분간은. 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파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그게 어드바이스로. 개인 면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면에서는 좀 위험한 면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차차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주환 박사님 사자인지 팔자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앞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 의견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예. 당분간 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는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단기에 미치는 영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코스피가 정말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옛날 3,000피로 돌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가 사실은 결정될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단기 성향이라면 예를 들어 6개월 미만이라면 제가 볼 때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리로 어차피 오르는 장세고 심리가 현실보다는 지금 우세한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 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자며 좀 더 안정적인 투자 패턴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전제와 조건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한 두 분 정도 관망, 한 분 정도 사자, 또 한 분 정도 이제 팔자 쪽에 많이 기운 그런 의견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오늘 이야기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주요 국가의 증시 모두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 터졌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시장만큼은
좀 더 세게 타격을 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4일에는 12% 이상 빠지면서 이른바 검은 수요일이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우리 증시만 크게 요동을 쳤던 겁니까?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만 요동을 쳤다.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뭐냐면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어제 같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12.9%가 빠졌습니다. 12.9%면 우리가 9.11 테러가 이제 벌어지고 9월 12일 날 12.3%가 빠졌으니까 예. 그때보다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걸어온 길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국내 주식 시장이 무려 75%가 올랐고요. 75%가 오른 상태에서 2월 한 달 동안에 45%가 또 올랐습니다. 예. 1, 2월 달에 합쳐서 45%가 또 올랐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숨가쁘게 주식 시장이 걸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등의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 쉼이 없었죠. 풍부한 고객예탁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주간 단위로 받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펀드멘탈과 수급, 유동성이 받치면서 국내 시장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빠지고 일본도 빠졌습니다만 우리보다 덜 빠진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제 처럼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좀 드리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월봉이라는 주간 변동성을 놓고 보면 이틀 동안에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국내 시장이 올라간 것을 다 되돌려놨습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대비해서 2월 한 달 동안에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더 높았었다라는 거죠. 일본과 우리는 경제 구조가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에 우리는 이제 80%고 일본은 이제 9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에 있어서 같이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만 좀 특별히 세게 맞았다라기보다는 일본 맞는 정도 맞았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빨리 걸어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폭이 좀 컸을 뿐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행히도 이제 목요일 날 예. 증시에서 바로 되돌림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만 특별히 왜 세게 맞았을까? 이 부분은 좀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떨어졌던 것, 변동성이 컸던 거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예. 우리가 그 경제학 논문에서 그 주식 가격 같은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펀더멘털을 말씀하셨는데 뭐 회사의 자산 가치나 뭐 미래 수익성 예측이나 이런 것을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는 기대에 따라서 미래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런 단기적인 기대에 따라서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 한 12개월 동안 한 140%가 올랐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기대에 대한 어떤 뭐 거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끼었을 수밖에 더 없을 거예요. 그런 거품이 끼어 있다면은 그런 거품이 이건 완전히 기대에 대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완전히 심리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나빠지면은 이게 떨어질 수밖에 더 없고 그 가격에서 거품 비중이 더 크다면은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더 없고 그런 원인이 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실물 관련된 그런 원인도 완전히 없었던 거는 아니죠. 그 일본에 비교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그 해외 에너지 의존성이 더 큽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의존성도 더 크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실물만 봐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더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일단 그 심리적으로 걱정되면서 떨어진 부분이 더 크겠지만은 예. 실물 부분도 좀 약간은 떨어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홍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 청산. 예. 그러니까 이제 B2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 B2 통계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통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진 트레이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들이 딱딱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주식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신용융자, 미수의 CFD 같은 등등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어서 예. 얼마나 심각한 레벨이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수요일 날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한 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신용융자 비율이 높은 주식일수록 더 크게 빠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중에 결국은 마진콜을 당했다. 우리 2008년 다룬 영화의 제목이잖아요. 예. 주식 담보대출 받아서 또는 뭐 신용융자를 받아서 또는 뭐 CFD 계좌를 열어서 등등 하다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담보물이나
또는 증거금을 보완해주지 않으면 이거 청산하겠습니다. 라는 게 맞은 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헬벨이라 그래요. 지옥의 종소리라고. 아, 예. 예, 그만큼 그거 맞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예. 그런 걸 옆에 사람이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먼저 파는 게 임자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테니까. 예. 이제 이런 연쇄적인 심리의 파동이 나타났다. 결국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도 조정이 좀 있었지만 월요일 조정이 좀 너무 크고 예. 밤 사이에 별로 개선이 안 되니까 이게 신용 청산되는구나라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예. 그러니까 양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 이제 그 가격에 거품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수급도 좀 너무 부풀려진 매수, 신용에 의한 매수가 있었던 게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결국 두 분 말씀은 한국 주식시장만의 특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충격에 취약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투자하는 패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주환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 양윤석 교수님이 이제 체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 좀 비정상적으로 시가총액 1위, 2위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30~40%가 되죠. 그럼 결국 그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는 좋으니까 지탱이 되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코스피 전체가 폭락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나스닥이나 일본, 홍콩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많은 이제 찬반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실적이 과연 앞으로도 몇 년 계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예. 핑계가 되는 거죠. 뭔가 외적인 요소가 발생했을 때에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에 이 기회에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말도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포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아직도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포모 그럼에도 그러니까 나 불구하고 혼자 투자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나만 이 주식을 못하는 갖고 있자 것에 대한- 벼락거지가 되지 예.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3,000일 때도 이렇게 뭐 12%씩 변동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6,000이면 덩치가 2배가 됐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3,000에서 5,000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면에서 한국이 좀 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타 국가에 비해서 앞으로도 예. 더 변동성은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영주 소장님 혹시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1월 27일입니다. 예. 그리고 6,000포인트를 돌파한 게 언제냐면 2월 25일입니다. 정말 1,000포인트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6,000포인트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든지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의 이렇게 과잉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제 5,000포인트를 부르짖은 것이 본인 임기 내에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불과 4,000을 돌파하고 5,000을 돌파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 제가 항상 비유를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 이제 뭐 다분들 이제 건강상 이제 등산을 하실 때 대청봉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올라갈 때 쉬지 않고 올라가면 탈진해 버리는 거죠. 중간에 적절하게 쉬어줘야 되는데 우리 증시는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세게 한번 정말 이 변동성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저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우리 체질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란 지금 중동의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여러 시나리오별로 또 생각하시는 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또 8주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또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에 이 이란 전쟁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먼저 양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는 그냥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첫째는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든지 아니면은 장기전으로 이어나지만은 이란 내에 그냥 제한돼 있다.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이란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석유를 팔지 못하고 그냥 주로 중국에 팔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 시장에 가서 좀 석유를 사야 되긴 하지만은 뭐 지금 중국 경제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요 사건이 생기기 전에 뭐 석유 가격이 아주 그렇게 비싸진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 그 전쟁이 이란 내로 제한된다면은 뭐 인플레이션 약간 올라가겠지만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 호무스 해협을 차단시키고 네. 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저 외국에서 그 석유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의 그 블로그 사이트를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가격이 뭐 어저께 한 78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 가격을 보면은 한 4주 정도 차단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다 시장이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러면은 78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역시 뭐 인플레이션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뭐 한두 달 동안 성장률이 좀 낮아지지만은 그래서 상반기 성장률은 좀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연간 성장률도 내려갈 거지만은 뭐 우리가 그렇게 무리할 정도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뭐냐? 이란이 지금 이웃국의 생산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하죠. 아, 예. 생산 시설을 공격하게 된다면은 장기전이 되던 단기전이 되던 그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은 그걸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장기화됩니다. 예. 그리고 석유 가격도 그런 경우에는 뭐 120,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금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성장률이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어느 쪽으로 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이란 정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양쪽 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너무나 무서운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의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해주실 분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우리 가장 비교 가능한 어떤 비교 그렇죠. 대상인데 네. 이제 그때는 굉장히 강한 불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면 이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더 나가서 러시아가 하루 생산량이 한 1,000만 배럴이 넘어서는 세계 3대 산유 국가 생산 국가였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한 충격도 컸고 그 전에 특히 이제 공급망이 붕괴돼 가지고 우리 예전에 스웨이즈나 막았던 에버기븐호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때 막 사재기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시장이 붕괴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때 3,300이 2,100포인트까지 그렇게 붕괴가 됐었는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른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인플레가 상당히 억제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어디서 억제가 됐냐를 따지면 이게 참 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뭐 AI 때문에 노동시장이 되게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하나 있을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중국 경제가 너무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우리 차이나 프라이스를 이제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그 중국의 수많은 유통 플랫폼들이 진출해오고 특히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인하하는 거 보면 공포스럽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중국의 공급 과잉 등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중앙은행들이 아까 우리 양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게 터졌을 때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일시적인 생산 차질의 문제이고 이 생산 차질을 복구하는 건 결국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능력에 달려 있는 거니까 예. 그 잠깐의 시간 동안만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난다라고 생각하면 차기 또 연준 의장으로 보이는 케빈 오시 같은 사람들은 최근에 말했던 거 보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시나리오 따라 다 달라집니다만 예.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고 이란이 주변 국가들과 그냥 끊임없는 마찰 상태, 예. 무정부 상태로 가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2022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비해서는 이번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하면 결국 제가 아까 얘기한 레버리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대한 어떤 공포감 때문에 지금 또 이란에서 이제 발발한 이번 중동 전쟁에 대한 또 우려심이 더 커지는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오버랩되는 거죠. 예. 그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불과 4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지 생각은 못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은 한정됐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외에는 별 영향이 없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돼버렸죠. 그냥 뭐 서로 치고받지만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쟁하는 그 지역이 좀 제한된다. 그리고 다른 생산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면은 뭐 정상에 비교적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느냐 아니면은 빨리 끝나느냐가 문제보다는 그 옆에 있는 생산 시설을 얼만큼 타격을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관점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야, 우리 2시간만 싸우자, 우리 3시간만 싸우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달 내에 끝내야 된다? 그러다가 또 2달 내에 끝내야 된다고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조바심을 나타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동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 트럼프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달 내에 조기 종료식이 안 되고 지금 이제 하메이니 같은 경우 이제 둘째 아들한테 이제 정권이 물어갔는데 오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끔찍한 얘기가 하메이니는 이제 부친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부친은 이제 순교자가 된 겁니다. 미국에 의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교자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한 이제 힘을 얻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뭐 일파만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이란 시아파에서는 순교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지. 순교자의 알고 아들이니까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돼서 결국 트럼프 뜻대로 전쟁이 지지부진하면서 오래 끄는 양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이제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금 미국은 관세를 또 때려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관세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과연 견뎌내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뒤로 밀리네? 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자산 시장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쟁이 트럼프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 교수님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전부 다겠죠. 그런 식이 된다면 자산 시장은 더욱더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변경된다면은 여기에 그 에너지 시장뿐만이 아니라 AI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중기적인 그런 그 시장 요소도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희망적인 얘기가 되는지 아니면 절망적인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언젠가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하고는 언젠가 협상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발동을 최대화하는 게 자기 협상 위치를 가장 유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아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하고 협상할 때 더 좋은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더 심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더 강하고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그 미국하고 협상할 때 좀 더 좋은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중간 선거 때문에. 자, 그런 일환으로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지금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란 자체의 석유 매장량, 생산량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주환 박사님, 이런 면을 또 감안을 했을 때도 우리 증시에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경제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생각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바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란산은 쓰지 않지만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동 지역에 우리가 사오는 모든 게 다 길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갑자기 뭐 텍사스 쪽으로 돌린다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거겠죠. 에너지 쪽에서.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서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 뭐 철강, 석유화학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 이제 원가가 점차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전기세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지금도 사실은 1%를 사수하느냐 마느냐로 우리가 고민할 정도인데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에는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올라가는 측면이 훨씬 강해서 만약 오늘 우리 토픽 결국에는 증권하고 관계된 부분이라서
이제 전쟁의 영향이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제는 굉장히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또 많이 회복을 하면서 이제 또 5,500선까지, 5,58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그 회복된 부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회복은 어떤 계기로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현재 지금 저도 어제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고객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금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 평균 고객예탁금이 65조였습니다. 근데 어제 숫자로 129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이제 고객예탁 주식을 사려고 하는 자금이 현재 물밀듯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습 효과입니다. 우리가 2월 2일 날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케빈 어시가 임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 주가가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때 용기 있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다 이득이 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변동성이 컸을 때 일부 좀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지금 풍부한 고객예탁금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대기자금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더군다나 화요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라면 삼성전자가 D램 판매 가격을 월 단위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고객사들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이 합쳐서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300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300조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펀드멘탈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이 고객예탁금을 통해서 대형주 위주로의 매수 이런 것들이 현재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V자 반등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똑같은 현상인데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밀리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포감을 느끼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홍순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예. 이분들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당일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가 나타나니까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 목요일 같은 상황이 났을 때는 그럼 내가 주식을 왜 팔어? 이렇게 주가가 좋은데 그 팔자가 없는 거죠. 거기서 조그만의 사자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여기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목요일 증시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 증시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조금 좀 두려워하는 것은 예. 아까 제 생각으로는 뭐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거품이 상당히 좀 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랬던 것은 이게 조정의 기회로 좀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전쟁 이전 상태로 그 주식이 돌아온 걸 보면은 다시 거품이 끼는 것 같아요. 수요일 조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소요일 조정하면서 다시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선 이게 좀 이번 기회에 조금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힘으로 좀 썼으면 좋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전쟁 전에 있었던 그런 그 거품에 대한 위험이 지금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B2가 늘면서 지금 가계부채도 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위험한 투자가 더 계속된다면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경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이렇게 B2 하시는 분들의 위험성도 훨씬 더 늘었다. 예. 그래가지고선 좀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피해 보는 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닌텐도 이번에 새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예.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 삼성전자의 새로운 신제품 스마트폰 다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요. 예. 그런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위축되고 그 기업들의 주가도 안 좋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반도체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기업들조차 주가도 2월에 막 폭등했거든요. 어떤 회사라고 막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벌써 다 마음에 다가오는 몇몇 회사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가격만 보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상승률이 이거밖에 안 돼? 사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돈들이 들어왔다라는 게 특징이 이게 뭐냐면요.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겪었던 돈들은 이런 때 무서워하거든요. 두려워하는데 반대로 시장의 추세를 쫓아가기 급급한 새로운 돈, 뉴머니가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시장에 너무 급등락 그리고 특히 수요일 날의 패닉은 좀 너무 과한 면이 있잖아요. 9.11 테러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 이게 뉴머니라는 거죠. 공포에 순식간에 그냥 다 동참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이제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또 이 시장에서 안정감과 안도감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가면서 시장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에서 보면 조정은 상당히 건전한 조정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제 다만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여기 이럴 때 뭐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해야 될 주제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이 돈이 너무너무 뜨거운 돈들이잖아요. 핫머니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잘 없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이번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하루 사이에 이렇게 냉탕온탕 한다는 자체가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에 대한 신뢰가 없냐면 이 회사가 돈 번다고 해서 우리한테 정말 그 돈이 주주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자사주 정말 소각할 거냐.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했던 건 정말 너 약속 지킬 거냐. 벌써 안 지키거나 또는 취소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사실 들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잘못된 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정책 당국이 증안기금 이것도 참 좋은 거지만 예.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나 이 기회에 재빨리 더 한 발 더 나가서 상법 개정만으로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사실은 그 상속 문제를 둘러싼 주가 누르기 이런 거 예.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제도적 개혁으로 좀 더 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게 아주 괜찮았던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우리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되지 않았냐 예. 이런 사안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지 않아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본인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집을 팔면서 그 자금으로 주식 시장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른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주주에 대한 배려, 이익을 소홀히 했던 것, 낮은 주주 환원,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 있고 이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어떻습니까?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올바른 어떤 스텝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제가 조금 좀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한 20년 전에 해외 출장 갔을 때 한국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두 번 다시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중소기업에 돈을 투자했더니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회사 사장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느냐 좀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돈만 주고 조용히 해.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난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심정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주주들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지만 우리 문화적으로, 관례적으로 또 실질적으로는 주주들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룹의 회장, 창립자의 그 가족 이런 사람들을 오너로 생각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주주들의 어떤 이익보다는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지 않을 거냐.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번에 상법 개혁을 하는데 그 이사들이 주주들의 그 관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또 그 투명성을 늘려야 된다. 그 소주주들이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거는 제가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자사 소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지금 그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당신들 주주들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또 우리 회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벌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돈을 벌면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CEO들 보면은 다 홍보해요. 젠슨 황이 맨날 쇼하고 스티브 잡스도 살아있었을 때 맨날 쇼했고요. 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까 홍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 회사는 비전이 있다. 가는 길이 보여진다.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의 투자가 늘어나는 거고 뭐 그 수익성보다 그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주들이 당신네들 미래 경영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면 죄송합니다만 이건 기업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늘 수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선 아까 얘기했지만 투명성 조치나 주주들을 그 권리를 높이는 그런 조치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자가 주식 소각이나 배당금 의무나 그걸 잘 본다면은 우리가 다시 좀 교과서 경제학으로 돌아갔다면은 회사의 현금이 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주가도 올라가요. 왜? 회사의 가치가 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진의 신뢰가 없다는 거죠. 예. 경영진이 이 돈을 잘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잃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근본적으로는 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진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강제로 배당금을 내게 한다, 강제로 뭐 자사 주식을 소각시켜야 된다. 그렇다면은 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좋은 전략이 있어서 그걸 홍보하려고 해도 그거 못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당금 내야 됩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예. 뭐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저 역시 이제 이 재무 관련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맨날 이제 국제 비교를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주주 보상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에서 얼마 정도를 주주들한테 이제 보상해 주느냐, 뭐 그리고 캐펙스는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살펴보면 전 세계 한 40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주식 시장에서 볼 때 한국이 항상 최하위예요. 대략 얼마 정도로 이제 연구 논문들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18%에서 23%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투자하고 남은 돈이 한 100만 원 있다 그러면 한 20만 원 남짓 정도만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금에 쓰고 있는데 예. 주요 이제 40개 나라 선진국들의 평균은 38에서 4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자, 그 뭐 좋아요. 그걸 주주들한테 안 주고 성과를 내면 이게 좋은데 예. 성과를 낸 회사가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처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AI 혁명에 주도 세력으로 가는 회사가 배당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화 안 내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미래 성장성이나 미래의 어떤 뭐 신사업이나 어떤 투자도 없는데 안 주는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왜 그런가? 예. 결국 이제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저희 이제 그걸 터널링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밑에 터널을 빼서 자기 돈들을 빼돌리는 이건 뭐 호화스러운 사옥이라든가 예. 갑자기 어마어마한 경영자가 별로 성과 내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후한 퇴직금 막 곱하기 8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국민연금에서 의결권 행사한다고 일을 할 때 무조건 이제 저희는 반대표를 누르지만 국민연금 그래봐야 우리나라 전체 상장 주식의 6%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뢰가 어디서 사라졌나? 예. 결국 저는 기업이 잘못한 데서 있다라고 봐야지 단타 친 우리 주주들한테 너네 무시해도 돼.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자가당착이고 뭔가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뭐 이제 상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우리 국민 소득이 PPP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6만 불에 돌파한 나라인데 자산 시장도 충분히 선진국 스탠다드를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는 된 거 아니냐. 예. 더 강화하는 게 시장의 안정성도 높이고 또 더 나가서 그런 신뢰를 얻은 기업들이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젠 투자가 필요해요. 예. 봐주십시오. 하면 또
그동안 노력했는 걸 알고 있는데 화를 내겠어요? 예.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의 민족인데 꾸준히 노력했던 기업이 갑자기 배당을 삭감하지만 저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는 걸 화를 내지는 그렇게 않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좀 덧붙이면 예.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 투자자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 이제 교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익을 나타낸 것은 기업의 자율권에 있는 거죠. 기업이 이익이 나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부에서 유보를 하든지 하나는 이제 외부로 유출하는 거죠.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배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로 유보하는 것이 이제 캐펙스 투자라든지 부채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수한 경영자를 뽑아라. 그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는 거죠. 결국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영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자들이 좀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오늘 나온 또 기사를 보면 여당에서 PBR 1배가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PBR 개선책들을 주주들에게 내라는 것을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법안들이 필요하겠냐라고 보면 이건 너무 경영진들을 옥죄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저도 주식시장에 꽤 오래 있으면서 정말 그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감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지금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냐 아니면 기업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기업과 제도, 기업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혁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100% 기업과 주주들의 마음들에 살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도 주주들을 좀 바라봐야 되고 그 주주들도 기업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이렇게 그 기업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어떤 기초, 펀더멘털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기대에 따른 그 가격 추세에 따른 그 투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거품이 더 나올 가능성도 더 커지고 그 어떤 그 가격 추세에 따른 그런 그 변동성도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기 투자보다는 그렇게 그 일시적인 가격 변화에 따라서 투자를 하니까 투자도 더 단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요거는 논문들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그 기업들의 신뢰를 좀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기업들에서는 왜 그러면 자기 보호 장치를 좀 달라고 하느냐? 적대적 M&A를 무서워하잖아요. 적대적 M&A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좀 기업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그 장치를 줘야 되는데 끝에 가서는 좀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자기 주주들을 설득시켜야죠. 그 애플이나 그런 기업들 같이 그 기업에 대한 그 경영진에 대한 그 신뢰가 철저하다면은 뭐 적대적 M&A를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주주가 없죠. 예. 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제 중동 변수를 떼어놓고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또 그런 흐름으로 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홍춘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코스피 호황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환 박사님, 그렇게 해서 이끌었던 코스피 6000P 시대, 자, 이런 소수의 종목이 견인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사실은 3000P를 언급하셔서 아마 놀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막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어떻게 3000에서 6000이 됐냐? 사실 2600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장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1, 2년 후를 말하는 겁니다. 5년, 예. 10년 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6개월 이내 단기 투자라면은 사도 좋지만 예. 1, 2년 생각한다라면은 한번 거품이 빠진 데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코스피가 6천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을 해서 그렇죠. 예. 급등한 배경은 올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날 거다.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는 이유는 수요가 초호황이다. 그게 다 사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사실은 쇼티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메모리 가격, 그러니까 공급 과해 부족이 생기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예.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난 경우도 있죠. 두 번째 경우가 호황인 거예요. 경제학을 박사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수요는 불안개 수요입니다. 지금. 예. 데이터 센터 서버만 일부 수요가 있지 그것을 제한 나머지 반도체 전체 한 70% 수요는 다 불황이고 모든 최종 수요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결코 수요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 부족이 됐느냐? 사실은 주로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을 20%를 감축했습니다. 2023년부터. 만약에 진짜 호황이고 슈퍼사이클이라면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야 되고 생산량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야지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대한 공장을 다 돌리는데 그래도 수요를 못 당해라는 게 논리였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반도체 생산량하고 직결되는 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입니다.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도 2023년, 4년, 5년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세미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까지는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2023년 갑자기 20%가 감소했고 슈퍼사이클이라고 한 2024년, 2025년, 2026년 초까지도 20% 감소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생산이 20% 줄였다는 얘기인 거고요. 결국엔 지금 반도체 급등은 수요가 좋은 게 아니라 불황기 중에서 의도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해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가격만 올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젠가 생산량이 정상화되는 순간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할 건데 그게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중에는 하락으로 전환될 거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년에 반토막이 나면 주가도 반토막 날 수밖에 없고 코스피도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3,000피 얘기를 했던 거고요. 1, 2년 안에 3,000포인트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그냥 우리 이 박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점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가 반도체 업계가 하나 둘이면 말씀이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담합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주를 놓고서 3년째 피튀기게 싸우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 또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닉스를 또 마이크론이 헐값에 인수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리고 더 나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키옥시아에 대해서 M&A 전이 벌어졌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웨이퍼 출하량의 감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게 의도된 감산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생산 라인들을 더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생산 라인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수율이 낮아지고 이게 병목 현상들이 차례대로 벌어지면서 벌어진 일들인데 이 흐름, 그러니까 값싼 낸드 플래시나 DDR DRAM들을 만들던 공장들을 HBM 쪽으로 옮기거나 또는 구글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칩들에 부응하는 그런 반도체들을 만들기 위해서 옮기고 있는 중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옮기고 있는 일들을 다시 뒤로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뒤로 돌릴 것인가?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공지능 붐이라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라는 이 어마어마한 붐에 의해서 차례대로 지금 공급 부족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만들던 칩들이 블랙웰 이런 것들이 공급 부족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다른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저가 메모리 그리고 최근에는 전력 그리드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전력망 또는 전력 시설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장. 결국 저는 분명 저 역시 공급 차질 쪽에서 생긴 문제라는 건 동의합니다만 이게 시대적 흐름 속에 AI 쪽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칼같이 옛날의 사이클이 그냥 저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전방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쪽에서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흐름도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투톱의 미래에 대해서는 한 분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저 얘기할 때 지금 그 수요 증가,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 되는 게 AI 때문이다. 그거는 뭐 다른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제가 저 AI를 생각할 때는 좀 첫째, AI가 진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수익이 미래에 나올 거냐? 그게 첫 걱정입니다. 지금 뭐 그 세계 경제 생산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AI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 보여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최근 뭐 지난 한 1년 정도의 뭐 회장들, 회사 회장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회장들 하고 물어본다면은 그 자기네들이 AI는 지금 막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 생산성 증가하는 것은 뭐 AI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AI가 생산성을 늘려준다는 것은 아직 좀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선 얼만큼 생산성이 늘릴 거냐, 요게 하나의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닷컴 그 거품 버블 때 봤지만은 뭐 나중에 그 이 인터넷이 그러니까 AI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가 수혜주가 될 거냐? 그것도 좀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닷컴 그 했을 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회사들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가장 잘 나갔던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후입니다. 지금 야후 별로 뭐 쓰지도 않아요. 제 이메일 계정이 그쪽에 아직 있지만. 일본에서는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때는 없거나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나중에 성공할 회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AI가 이런 지금 현재 AI 주가가 거품이라고 해도 여기서 나오는 인프라는 살아남을 거다. 그렇게 해서 경제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주가를 얘기한다면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미래에 희망하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 추세가 좀 몇 개월은 더 될 거는 같은데 예. 또 이게 언제 터질지 안 터질지 또 언제 터질지 요거는 언제든지 좀 걱정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그 SK 하이닉스 주가나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희망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숫자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이제 AI로 이제 돈을 버는 문제도 상당히 이제 규칙에 주목돼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이런 거죠. AI를 하는 기업과 AI를 하지 않는 기업이 과연 공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 AI로 돈을 버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AI를 하는 기업과 AI를 하지 못하는 기업이 공존할 수 없다라면 누구든지 AI를 해야 되죠. 그러면 AI를 할 돈이 없던 AI를 해서 우리가 수익 모델이 없어도 AI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전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AI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미국의 이제 골드러시 시대 때 금을 누가 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청바지를 만드는 기업 회사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청바지 회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로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온 처음에는 하이닉스의 HBM, 그다음에 지금은 삼성전자의 랜드와 D램까지 포함해서 AI 반도체로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투자 발표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수요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굳이 걱정하거나 거스를 필요는 없겠다. 문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간 버블은 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버블, 작은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전자제품을 바꿨습니다. 저도 그때 노트북을 바꿨는데요. 아직까지 노트북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서버를 늘렸죠. 그러고 나니까 서버 투자가 이제 중지되면서 삼성전자에 한 4년 동안의 암흑기가 왔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분명 우리가 이제 AI 거품도 이 데이터 센터도 분명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품 분명히 옵니다. 거품이 당연히 그것까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우려해야 될 시기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올해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에 대한 판매가 끝났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고 거래 대금도 이제 들어온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이제 루빈, 블랙웰 새로운 AI 반도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의문이 나타나는 게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5만 원이 깨지네 안 깨지네, 기업이 망하네 안 망하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대한 D램 재고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D램을 활발하게 생산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왜 D램 가격은 뛴 걸까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그럼 바뀐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바뀐 것은 AI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구동하는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지금 이 대세를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물론 언젠가 거품이 오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증권사 이름을 말씀드리긴 뭐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2018년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 증가세가 역성장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품이다라는 것에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포트 앞면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뒤에 가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인다라는 그 경고의 발언을 굉장히 용기 있게 하셨더라고요. 예. 물론 그 시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2026년, 2027년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걱정거리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방송 끝나고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글쎄요, 뭐 그런데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거품이라는 게 특징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거품이 언제 터진다는 모른다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언제든지 대비는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이 정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기업만큼이나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조방원 아닙니까? 조선 방산 원전.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환 박사님. 상승세를 이끄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전공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이 그런 특징이 있죠. 특히 이제 외국인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게 순환매의 특성을 항상 있어서 반도체로 몰렸다가 반도체가 좀 안 좋으면 2차 전지로 몰렸다가 예. 또 안 좋아지면 바이오로 몰렸다 이런 특성들이 항상 있어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뭐 아까 못 가져도 불안해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들어가기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 뭔가 대체 투자 대상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럴 때 전쟁이라는 건 확실하게 굉장히 큰 하나의 킥이 될 수 있는 예. 굉장히 큰 매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방산 쪽에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예. 전쟁이 아까 우리가 길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천궁 미사일이 지금 아랍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예. 그럼 사실은 국내 방산 업체들은 한동안 매출과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자주 국방에 대한 니드가 많아지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타겟이 언젠가 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그러면서 저는 방산 쪽의 수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조선 방산은 작년에도 계속 되고 있었지만 반도체가 꺾이더라도 오히려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한 번 터지면 대박인데 예. 또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또 사실은 굉장히 고생의 기간을 가야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보다는 어떤 짧게 어떤 투자하는 분들이 좀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 교수님. 예, 이 박사님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뭐 하나로 그냥 계속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한 투자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사셔야 되느냐 파셔야 되느냐 얘기했는데 그게 교과서에서 나온 답하고는 좀 틀립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답은 바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산시키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 한 6개월 전에 나왔다면 그렇게 분산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예. 지금 그 얘기 들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도 그냥 반도체 쪽에서 그냥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는 그러면은 피해가 만약 발생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키라는 전략을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방산업체를 보면은 지금 일단 국제 경제 상황을 본다면은 그래도 방산 측이 다음 몇 개월 내지 1, 2년 동안은 좀 잘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의 어떤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역시 그 잔고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그 국방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당장 무기를 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당장은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밖에 더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일찍 투자하면은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너무 들어가서 거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도대체 그 시점이 언제일지 좀 잘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박사님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희 JTBC에서도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 LIG 넥스원에서 만들었던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2가 상당히 효과를 거뒀고 그래서 추가 구매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방산 원전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조방원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또 우리 주식시장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이제 조방원에서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전력 인프라, 조방원전, 요즘 예. 이제 조방원전까지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조방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2025년에 가장 큰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이제 우리 다른 패널분들도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펀드멘탈과 거품이 저는 섞여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직 저는 펀드멘탈이 거품이 끼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좀 낮은 수준에 있는데 근데 이제 조방 원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밸류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4년서부터 2025년까지 조방 원전에 대한 퍼포먼스가 이미 시장을 이끌었었는 부분들이죠.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 9월부터였고요. 그저 이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얘기보다는 조방 원전에 대한 얘기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방 원전에 대한 것들은 어떤 트리거가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개별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천궁2에 대한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그게 천궁2가 요격에 성공했던 것이 UAE에 있던 천궁2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UAE에서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많습니다. 그걸 아직 다 인도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리 GDP 대비 5%까지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면 우리 가성비가 좋은 무기들이 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뭐 방산을 사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수주가 들어오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개별 단위로 이제부터는 플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조선입니다. 예. 조선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하나오션으로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올해 하나오션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5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그렇다고 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수주와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캐펙스 투자를 50억을 해야 돼요. 한오션은 지금 발등에 불입니다. 여기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상당히 걱정거리고 오히려 조선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있고 수주 잔고가 막대하게 쌓여 있는 다른 기업들이 저는 유망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관점이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대가 높은 산업이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대가 높은 거고 지금 현재 올해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글로벌리 대략 한 50개 정도의 원전에 대한 기대라든지 발주가 있을 텐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코리아 원팀이 몇 개를 따오느냐에 따라서 원전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막대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불과 얼마 전까지 10조의 수주 잔고에서 지금 15조까지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서 주가는 서서히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예. 따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펀드멘탈이 제 기준으로 보면 펀드멘탈이 살아있으면서 주가가 강력하니까 자 조방 원전도 그동안 강했었던 거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따라갈 것이야 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결을 달리하자.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K자 형태라고 그러죠. K형 증시라고 해서 가는 애들은 잘 가고 못 가는 애들은 못 가는 상황인데 지금 조방 원전은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정 밸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별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2025년서부터 지금 2026년 2월 달까지는 좀 고속도로를 달려왔다라면 예. 이제는 비포장과 국도가 섞여 있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 투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구체적인 종목이 나올 때마다 저희 인이어에서 탄식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듣고 계실 텐데 홍춘욱 대표님 말씀까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아니 뭐 저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좋은 거는 조선이라고 봅니다. 예. 뭐 의견을 달리하시는군요. 이번에 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건이 결국 미국의 에너지 정책 마스카 프로젝트 등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31%가 중동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중동에 대한 의존들을 덜어내고 자기 거 그 저렴한 셰일 오일 그리고 LNG를 쓰라는 거죠. 액화 천연가스를.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항만 시설이나 SOC는 거의 또 제대로 건설이 안 돼 있거든요. 뭐 프로젝트들은 많은데 거의 되게 느려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촉진시키고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장은 손해인데 거기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본다라면 액화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또 큰 피해나 손실을 입었던 거대한 VLCC, 거대한 이제 유조선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유조선들과 LNG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들은 이게 상당히 추세적인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좀 마음에 대해서 편한 건 조정 많이 받은 반도체랑 조선 쪽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좀 그래도 비전이 있는 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최근에 머니무브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팔아라, 지금 파는 게 맞다. 다주택자들을 향한 여러 규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에 지금 모여있던 쏠려있던 자금들이 과연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양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머니무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는 보는데 예. 그런데 이게 지속될 거냐? 이것은 좀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예.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부동산 시장하고 노동 시장에서 비롯되는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과열되느냐? 특히 서울. 이게 그 서울 그냥 그 장기적인 투자를 본다면은 서울의 집이 제일 안전하고 수익성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쪽 지역에 집을 많이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돈 없는 사람들도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집중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걸 해결하려면은 공급을 늘려야 되지만은 예. 그렇지만 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집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줘야 돼요. 만약 그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뭐 세금을 늘리다고 해도 계속 부동산 투자할 겁니다. 그게 그래도 제일 좋으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제일 좋으니까 그냥 계속 부동산에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다른 수익률이 좋은 어떤 그 돈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주식이 그걸 마련해 주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요게 깨진다면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아까 너무 주식시장이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걱정됐지만 또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면은 다시 또 부동산으로 돌아갈 게 염려가 돼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걸 어떤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밸런스가 좀 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PB 생활을 하다 보면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못 예. 봤어요. 못 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업에 있는 후배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 얘기를 해보면 건물을 팔아서 내가 주식을 한다? 이런 분들은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건물 판 일부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주식에서 돈을 버신 분들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밑에서부터 뭐 한 7, 8만 원에 사신 분들 지금은 이제 몇 배씩 수익이 난 거죠. 더군다나 이제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단위가 크죠. 번 단위가 크죠. 그러면 이 돈들을 빼서 어떻게 하셨냐? 아파트를 사거나 건물을 사셨어요. 근데 그 자금의 이동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업에 있는 그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소위 이제 증권 하는 친구들도 보면 내가 벌었으니까 오피스텔 하나 살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무브머니는 없습니다만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가던 무브머니는 막혔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또 두 분께 이 박사님하고 또 홍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 최근에 이제 많이 팔자를 했던 것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고 상승을 할 때는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해서 그 상승을 가져왔다.
이거는 괜찮은 건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이거를 다 떠안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또 그 상황이 이제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수익률을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미국 시장이나 대체 투자차로 하는 것보다 한국 시장이 더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들어올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빠져나가는 게 외국 투자자들의 속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결국에는 높은 환율 때문에 변동성,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또 다른 양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이 고환율이어서 사실은 자금이 미국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측면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환율이 높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영업이 높아지는 긍정의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고환율이라는 얘기는 외국 투자자들 한국에 돈이 들어올 만한 반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두 개가 모순되는 게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만약에 우세해질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한다고 하면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빠질 수 있는데, 다만 그때 현재로서는 안전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기관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의지가 워낙 강하고 예. 사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지만 예. 개인도 사긴 했지만 기관에서 많이 받쳐줬었고 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를 지금 몇 주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기관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외국인보다도 증시의 영향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뭐 마냥될 수는 없는 거죠. 기관들도 본인들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분명히 거기서 또 매도하려는 유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예. 증시에 있던 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에 문제가 있어서 예. 부동산 주식 투자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오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주식 투자 자금과 부동산 투자 자금은 사실은 조금은 꼬리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홍춘욱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산이 되는데요. 예. 근데 사실 이제 하나는 일시적 요인이고 하나는 좀 몇 달 갈 요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요인은 2월 말에 있었던 그 전 세계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를 했을 때 여기 이 사람이 여기 투자해서 한국에 투자해서 돈을 잘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100% 올랐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80% 수익이 났다. 해고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잣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잣대가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안 쓰는 거고요. 예. 글로벌하게는 MSCI라는 지수를 쓰는데 이게 2월 말에 예. 정기 리밸런싱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머징 마켓에서 20%는 한국, 20%는 대만, 30%는 중국, 20%는 인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는데 한국이 너무 지수 비중이 많이 올라오면 그걸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떨어뜨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좀 떨어뜨리는 방향이니까 시장의 전체 현재 시가총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10수조 정도의 그 이탈 자금들이 거기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이 박사님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바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돈을 다 모아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요, 6월에 스페이스X가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작년 연말에 8천억 달러 정도로 투자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8천억 달러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제 이번에 3월에 미국에 이제 상장 보트를 올리고 6월에서 7월 사이 상장을 예상하는데 지금 1조 7천억 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없던 돈을 만들어서 상장 공모할 때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예. 어디서 빼겠습니까? 예, 정해져 있죠. 제일 많이 오른 데서 뺍니다. 예. 왜? 거기서 빼야 주가가 워낙 힘이 센 시장에서 돈을 빼야 타격을 덜 받으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돈을 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 근데 스페이스X의 상장이 한 3달 정도 남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걸 앞둔 돈을 계속 끌어모으는 현금화 작업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완화될 수는 있지만 당장 우리한테서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선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제반 여건들이 순조롭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100%. 100% 맞습니까? 리얼.
테라 커밍 쏜.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네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다 때려 넣었어. 이 세상에 나랑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있을까? 월간 남친 넷플릭스. 아사히 쇼쿠사이. 쇼쿠사이만이 느낄 수 있는 거품의 밀도. 입안 가득 퍼지는 향. 프리미엄 맥주 아사히 쇼쿠사이. 예, 이제 40초씩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겠다는 코스피 5천은 7개월 만에, 또 그 6천을 찍는 데에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죠. 자, 이 짧은 시간의 성과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또 신호이기도 하지만 또 많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우리 우려가 또 그 대목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의 주식시장 투자 어떤 것이 현명한 투자일지 조언 한마디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석 교수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시장이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어떤 나라라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또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뭐 제가 지금 이런 추세를 보고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라.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상대 평가를 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포모 증후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위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라든지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절대 수익률, 내가 은행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원했던 부분들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B2는 별로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계좌를 지켜가면서 소극적으로 절대평가를 하는 그러한 투자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나스닥도 코스피도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AI 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올해 11월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당겨주면 8월이 될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보다 매출 증가율이 50%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빼고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춘육 대표님. 예, 그 버블이 왜 버블이냐면요. 뒤처지는 순간 끝장이다라고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서 버블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2007년 아이폰 모멘트 같아요. 그 아이폰이 100만 대 팔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주변에 기업들이 다 비웃었죠. 저 무슨 장난감 가져왔냐고. 근데 2011년에 1억 대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 수많았던 피처폰 만들던 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살아남았지만 주력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AI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혁신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뒤처지는 순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 공포를 느끼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소한 8개 정도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흐름들이 언제 끝날 거냐? 우리는 모르죠. 다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환율도 높아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의 마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여기 한 가지 더 밸류업까지 좀 잘 돼서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보상한다는 신뢰라는 플러스 알파까지만 가세를 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의 미래는 꽤 괜찮다. 따라서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저는 주식을 들고 가고 또 없던 분이라면 좀 채워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100%. 100% 맞습니까? 리얼. 테라 커밍 쏜.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을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힘든 하루의 끝.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나 때문이지. 수거는 제로, 칼로리 33%, 뺨! 오늘도 집에서 라이트 앤드 카스라이트 제로 슈거. 예, JTBC 토론 논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해 주신 네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